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벌써 7월에 접어들고 독립기념일 연휴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는 현재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급상승한 이자율에 이제는 낙태 이슈를 두고 전국이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넓은 미국 땅덩어리가 두 개로 쪼개지는 느낌까지 드는 위기에 처해 있는 곳에 우리는 소수민족 이민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미국은 얼마나 더 분열이 될지 우려만 앞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양분화되고 갈려있는지 머리가 띵할 정도입니다. 물론 각각 주장하고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앞으로 낙태를 넘어서 동성 간의 결혼이나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것들이 하나씩 차례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마치 미국이 뒷걸음질 치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의 토픽은 검게 물든 공휴일, 변화된 팁 문화, 카라바나, Just Keep It, 그리고 크레딧 카드 빚입니다. 지난 6월 19일 공휴일이었죠. 바로 여러분 들어보신 Juneteenth Day였는데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흑인 노예 해방의 날, 연방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인종차별의 심각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부의 메인주에 있는 밀리노켓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Harry E. Reid Insurance Agency, 바로 보험회사 앞문에 그날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닫힌 채 있는데 그 앞에 붙은 사인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Juneteenth Day를 겨냥한 사인이 붙으면서 전국이 끌어올랐고요. 이것은 인터넷을 타고 불처럼 먼저 이곳의 커뮤니티 리더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인이 붙었을까요? 바로 붙은 사인은 뭐라고 써 있었냐면 Juneteenth, it's whatever 이렇게 썼는데 Juneteenth 건 뭐건 우리는 문을 닫았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Enjoy your fried chicken and colored greens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프라이드 치킨과 컬러드 그린이나 즐겨라 이런 의미죠. 미국에서 흑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널리 알려진 프라이드 치킨과 컬러드 그린을 진정 맛있게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흑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인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Juneteenth Day, 지난 6월 19일로 올해는 이것이 일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공휴일을 맞았습니다. 이 연방 할러데이는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가장 최근의 연방 할러데이가 된 것이고요. 흑인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난 미국 역사의 길고 오명스러운 역사를 인식하는 날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하면서 또 아버지가 흑인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미국 역사의 중요한 할러데이라고 말을 했고요. 미국 전체가 하나가 되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하원에서 415 찬성 14표 반대로 통과되었습니다. Juneteenth Day는 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Emancipation Day, The Black Independence Day, 또 Jubilee Day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전체 중에서 11번째 연방 할러데이고요. 1983년 당시 결정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이후에 처음으로 된 것입니다. 리사 그롤리라는 여성은 이 사인을 사진 찍은 여성인데요. 그날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가 이것에 대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처음에 마음에 떠오른 반응은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녀는 직접 본인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이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더니 모두들 믿을 수 없다면서 얘기를 하고 인종차별과 무식함과 어리석음을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사 이 여성은 본인의 딸에게 사진을 보냈고 딸 알루라는 이것을 페이스북에 포스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목으로 뭐라고 썼냐면요. 밀리노켓의 인종차별은 진짜 리얼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인 레딧에도 오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자 다음날 그 사인을 붙인 장본인이 바로 멜러니 히긴스라는 여성인데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고요.
오피스 문에 붙은 사인으로 잘못된 인식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경솔했다고 올렸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올스테이트 보험회사는 현 에이전시와 관계를 끊는다고 통보했고요. 그들과 맺은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대형 보험회사인 프로그레시브 인슈런스 회사 역시 에이전시의 관계를 터미네이트 한다고 통보했고요. 그러면서 대변인은 이번 사인은 소름 끼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리 E. 리드 인슈런스 에이전시는 전국적으로 대형 보험회사 프로그레시브의 어필리에이션이 맺어진 에이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에 붙은 사인은 처음 알루라 여성에 의해서 페이스북에 오르자 곧장 200번 이상 다른 곳으로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보고 올린 다른 사람들 포스트 역시 첫날에만 10,000번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포스트를 올린 또 다른 한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요. 나는 화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난다고 문제 해결이 아니다. 마음 깊숙이 상처를 입었고 실망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페이스북에 올린 켄 앤더슨이라는 남성은 이곳에서 보험을 파는 장소나 밀리너켓 전체 커뮤니티나 그리고 메인주, 미국 전체에 큰 실망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보다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은 상처라고 올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6월 19일이 일요일이었던 이유로 전국에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지난 월요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할리데이는 1865년 6월 19일에 바로 유니언 아미 군대가 텍사스주에 도착해 맨 마지막까지 남은 25만 명의 흑인들에게 노예 제도를 풀어준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실제 해방 선언이 1864년에 되었지만 그렇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 곳곳에서는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의 보험 에이전시는 CNBC가 요청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앞에 말한 멜러니 히긴스는 사인을 붙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절대 본인이 의도적으로 이런 사인을 누구에게 상처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에이전시의 주인이 그녀의 어머니 비즈니스여서 진정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옐프 같은 비즈니스 리뷰 사이트에 들어가 그들을 비난하고 최악인 별표 하나가 붙은 것만 90개가 넘어가면서 옐프는 더 이상 포스트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까지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옐프도 우리에게 인종차별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어떤 종류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포스트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보험회사의 대변인은 제프 사이벌은 이번 사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큰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 E. 리드 에이전시와 관계를 지금부터 당장 터미네이트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회사 프로그레시브사는 다양성과 공평 그리고 포함되는 것을 가장 회사 기본으로 앞세우는 곳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고 그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주는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말썽의 사인은 모든 것에 위반되는 것이고 우리 회사 핵심 가치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밀리노켓 타운 의회장인 스티브 골리브 씨는 사인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너무나 슬픈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흑인 노예들과 그들의 후세들을 기리는 준틴스데이 공휴일을 어떤 식으로든 무시하고 하락시키는 사인을 붙인 것은 이것이 개인이 됐건 비즈니스, 단체든 상관없이 절대 허용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 말했습니다. 밀리너켓 커뮤니티는 크게 상처를 받았고 우리 커뮤니티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어떤 것도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이 메인주 내에 이곳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보험 에이전시 몇 개가 그들과 무관하다는 것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요새 한 번씩 외식 나가시면 팁 제대로 주고 나오시는지요? 요새 팁을 주는 액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바텐더를 하고 있는 데니얼 웨스트우드 남성은
커스터머들이 가려고 할 때 책을 요구하면 책을 건네주면서 적절한 팁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구태여 말로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팁으로 생활비와 모든 것을 의존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텐더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렇게 직접 말을 하는 거 절대 추천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새 많은 커스터머들, 이번 여름에 팁을 놓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오죽하면 이렇게 말로 팁을 달라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의 반응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커스터머들도 있고요. 또 크레딧 카드 영수증에 그냥 노 팁이라고 쓴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커스터머들은 상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데니얼 씨는 지난 20여 년 동안 라스베가스 지역을 돌면서 바텐더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사실 경기 침체도 몇 번 겪어봤지만 그럴 때도 팁은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런 변화를 본인은 100%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요. 현재 커스터머 전체가 모든 것이 너무 비싸다고 말을 하고요. 팁을 도저히 못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한 경우에는 그 빌이 $120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팁을 모두 동전으로 잔뜩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 모두 인플레이션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소비하는 모든 것이 비싸지고 현재 물가는 지난 40여 년 만에 최고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현재 미국인들 많은 숫자가 휴가를 가는 것이나 외식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를 연구하는 곳에서 내놓은 수치인데요. 그 대신 외식을 나가는 많은 미국인들,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몰려드는 도시에서는 팁을 주는 것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텐더나 웨이트리스들도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그들도 겪고 있는 상황에 그들의 수입원이 크게 줄면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팁에 의존하는 직업은 사실 시간당은 미니멈을 받거나 어떤 경우는 미니멈보다도 낮습니다. 근데 이것을 팁을 다 포함해서 미니멈이 넘으면 이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앞에 말한 데니얼 씨는 팬데믹 전에는 고급 식당에서 바텐더를 할 때 보통 팁으로 하루에 $250에서 $300는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한 달 생활하고 돈을 조금씩 모을 수도 있어서 본인의 자신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었다는데, 칵테일 이노베이션스라고 부르면서 칵테일 스모킹 킷을 파는 비즈니스를 구상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는 팁 수입은 하루에 $200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결국 비즈니스 계획은 잠시 중단된 상태이고요. 본인의 주머니 상황을 매일같이 보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집에 수도 요금도 2달 밀렸다고 하고요. 우리는 팁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이고 그는 부양가족이 3명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8년 식당 분야에 나온 수치를 보면 모든 식당 웨이트리스나 바텐더들의 수입이 대부분 팁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한 데니얼 씨도 팁이 더 줄어든다면, 여기서부터 더 줄어든다면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살면서 바텐더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도 좋은 지역이 아니고 상당히 기울어지는 라스베가스의 외곽 지역인데 4베드룸 하우스를 렌트하는데 한 달에 $2,000를 낸다고 하는데, 사실 6년 전에 본인이 살 때는 더 큰 집에서 한 달에 $1,000로 다 됐다는 것입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거주하는 웨이트레스인 애슐리 아인슈타인이라는 여성은 본인은 팁과 시간당 $9.80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데니얼 씨와 마찬가지로 요새 부쩍 아주 야박해진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고 하면서 지난 7년 동안 최악이라고 합니다. 팁을 놓는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겨우 10% 미만만 놓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도 화가 나면서 외식이 힘들면 집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미니멈 겨우 받고 일하는 사람들 팁에 의존하는 것도 모른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팬데믹이 최악일 경우, 재작년의 그 경우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때 당시는 기억나시죠? 모두 식당에서 투고만 할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다양한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던 시절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우호적이면서 감사의 의미로 팁을 제법 두둑히 놓았다고 하는데 요새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 중 약 73%가 외식을 하면 늘 팁을 놓는다고 답했는데요. 이것은 2019년과 비교하면 4%가 낮아진 것이고요. 이것은 2,600명이 넘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인데 그런가 하면 음식을 딜리버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팁은 조금 더 낮습니다. 단 57%만이 팁을 준다고 했고 이것 역시 2019년에 비교하면 63%에서 6%가 줄어든 것입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주 이유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절대 이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팁을 적게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자리에 앉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서인지, 음식이 나오는데 더 오래 걸려서인지, 아니면 뭔가 음식이 취향에 맞지 않게 요리되어서인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욕시 안의 블루스 클럽 안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33살의 웨이트리스 조던 와이트 씨는 늘 팁이 적은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럽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팁이 적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유럽 사람들은 팁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요새 인플레이션 작용이 합쳐져서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최근에 팁을 놓고 가기를 추천하는 문구가 여기저기 붙었는데 그러자마자 클럽에 입장 자체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또 그녀가 또 다른 데서 일하는 롱아일랜드에서 일하는 또 다른 파트타임 잡에서는 로컬 바에서 하루에 벌던 $300가 요새는 $150 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식당과 음료수 사업이 유독 피해가 더 극심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구하기 힘들고 요새는 팁 놓는데 상당히 꺼려하는 현실까지 부딪힌 것입니다.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의 The Bull이라는 곳에서 바텐더를 하는 레슬리 스미스 씨는 작년 이후 사람들이 메뉴에 적혀있는 뛰어오른 음식 가격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마시는 음료수에 또 알코올 드링크도 최소한 $1씩 이상씩은 다 올랐으니 사람들이 팁 놓는데 상당히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 이곳은 바텐더들이 아주 좋을 때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00 이상 수입을 올리는데 올해는 최악의 한 해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하루에 평균 $200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큰 차이에 현재 세이빙스 어카운트에서 모자란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라면만 먹고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요. 전기요금은 지난달에 비해 35%가 올랐고 생활비는 엄청 올랐는데 숫자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이 지역에는 크루즈, 선박을 타고 오는 손님들이 줄을 이루는데 이들은 팁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루즈 배 안에서는 팁을 놓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룹이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이애미 같은 지역에서 키웨스트 지역을 하루 돌아보려고 온 관광객 가족들은 그래도 그나마 메뉴를 보면서 팁을 조금은 더 놓는다고 합니다. 팁으로 주 생활을 하는 사람들 모두 입을 모아서 모든 것이 다 비싸지는데 우리 생활비는 반대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팁 문화가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변했습니다. 이번에 아들의 하이스쿨 졸업을 축하해 주려던 엄마의 마음이 산산조각 찢어졌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폭스바겐 골프 GTI를 사주려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엄마가 산 자동차는 악몽의 경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온 몇 달 후 아들이 텍사스 남부 지역에서 운전을 하는 중 도로에서 경찰의 정지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자동차를 팔았던 여러분 카르베나라고 온라인 회사 들어보셨는지요? 이 카르베나는 새로 구입한 사람의 이름을 등록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를 6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카르베나가 이들의 이름으로 오너십을 옮길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르바나라는 회사가 정식으로 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고차를 파는 카르바나는 그 전 주인으로부터 서류상 문제로 지연이 있었으면서 그때 당시 실제로는 카르바나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기분이 완전히 잡친 버튼 가족은 카르바나와 가진 수없는 통화에 결국 엄청나게 불쾌한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까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정말 악몽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절대 카르바나는 멀리하라고 추천합니다. 아들이 매번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을 때마다 아들은 놀라움에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튼 가족의 경험은 팬데믹 동안 수천 명이 카르바나에서 중고차를 산 숫자 중 하나이지만 이런 비슷한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인 자동차 세일을 탈피해서 완전히 웹사이트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사게 만든 피닉스에 베이스를 둔 회사인데요. 이곳은 중고차를 사고 나면 아마존에서 물건 온라인에서 오더해 집에 배달되듯이 그 사람 집까지 자동차가 딜리버리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본인이 원한다면 직접 와서 자동차를 픽업할 수가 있는데 이 빌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높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유리 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동차들이 진열되어 있는 빌딩인데 카르바나는 이것이 마치 밴딩 머신에 소다 사 먹듯한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곳에 동전 넣는 구멍도 구태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호황을 누린 카르바나는 서서히 이제는 비즈니스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차들이 빠르게 팔려 나가면서 새로운 주인의 등록 절차까지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수많은 커스터머들이 불만을 써올리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것에서 또 어떨 때는 딜리버리가 늦어지는 사례도 있고요. 또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자동차의 손상, 데미지가 있었고 또 실제로 있어야 할 액세서리가 없는 등 소셜미디어를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카르바나 회사 자체 내에서는 이 안에 서류상 지연이 문제였다고 변명했지만 버튼 가족 경우처럼 카르바나는 소유가 회사로 넘어오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훔친 범인이 되어버린 격이죠. 이런 것을 두고 회사 측은 변명에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숫자는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비율은 낮다고 하면서 팬데믹 가운데 2021년 42만 5천 대가 넘는 자동차를 팔고 이것은 전년보다 74%나 증가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카르바나에서 예전에 일했던 전 직원들이나 많은 커스터머들과 가진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이런 문제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버튼 가족을 비롯해 많은 커스터머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커스터머의 경우를 보면 중고차를 구입하고도 몇 년째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카르바나가 겪고 있는 문제는 타이밍도 아주 최악입니다. 현재 회사는 세일이 크게 하락하고 손실액은 늘어가고 있고요. 2021년 8월 최고의 주식 가격에서 이제는 90%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카르바나의 CEO는 올해의 경비를 1억 2,500만 달러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2,500명을 레이오프 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르바나는 2012년 창업되어서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고차 비즈니스 드라이브 타임의 온라인 파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초창기에 이쪽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처럼 미 서부의 텍 컴퍼니에 영향을 입으면서 전통적인 자동차 세일을 혁신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새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을 하면서 회사의 접근을 아마존에 비교하고 많은 것을 카피했습니다. 카르바나가 기술 분야 스타트업 회사들을 가장 흉내낸 것 중 하나로 그동안 전통적인 비즈니스나 경쟁을 물리치고 자리 잡는 데 있어서는 가지고 있는 현금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초기에는 물론 이익이 아니라 손실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투자자들에게 현재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한다고 설득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판매를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2년 정도 지나고 그렇게 터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CEO가 부르짖던 호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중고차 수요가 몇 배 급증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숫자는 끊임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주식 가격은 377달러까지 치솟았고 회사의 그때 당시 마켓 밸류 가치로 600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이 당시 칼맥스나 오토네이션보다 높은 것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올해 1월에 전국에서 그때 당시 최고 자동차 소매업체였던 카르바나는 100만 번째 자동차를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최고 자동차 딜러인 카맥스도 그때 당시에는 92만 4천 대로 100만 대에 모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1년 초 밴딩머신 파워로 이 라스베가스의 로케이션을 새로 연 직후 라스베가스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면허판을 붙이고 자동차 등록 만기되어서 경찰이 세워서 쓴 자동차는 그 안에 운전자는 계속 5번째에 걸쳐서 임시 면허판만 사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경찰은 이때부터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전 종업원들 말은 이런 것이 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서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에서는 이렇게 자동차의 타이틀이 옮겨지기도 전에 판다는 것은 상상도 가지 않는 일이라고 고개를 흔들면서 이곳에서 아주 정상적이라는 것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카르바나는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 각 주마다 DMV로부터 등록 만기를 넘긴 케이스들로 수많은 경고와 법정 대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에서는 임시 등록이 만기되면 다른 주에서 임시 등록을 얻어주는 이상한 비즈니스 프랙티스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방식과 아주 다른 혁신적이기는 하다고 웃습니다. 카르바나의 홈스테이트인 애리조나주 역시 현재 카르바나의 비즈니스 움직임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검사 대상입니다. 앞으로 중고차를 고려 중인 분이시라면 카르바나는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좋다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정말 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가솔린 가격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고 있고요. 공급망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인플레이션 안에서 우리는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타겟이나 월마트, 갭,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즈 등 대형 스토어 체인점들 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벤토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운동복에서부터 봄 재킷, 후드 티, 정원 가구들, 애기 장난감들 이렇게 넘쳐나는 인벤토리 보관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뉴스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가격이 크게 뛰어오른 세상에 앞에 말한 스토어들, 타겟, 월마트, 베스트 바이, 얼번 아웃피터즈 등 많은 최고 소매업계들이 가격 인하 그리고 더 많은 세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2021년과 반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디스카운트 되는 아이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잘 팔리고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인벤토리가 부족해서 세일이나 프로모션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면서 모든 물건들 풀 프라이스로 걸어놔도 다 팔려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만 머무르면서 모아놓았던 축적해 놓았던 돈이 많았던 이유도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상당히 반대로 변했습니다. 더 많은 스토어들이 작년에 비교해서 여름에 잘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생산업체에 큰 주문을 해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팔리지 않고 남아도는 인벤토리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구매는 크게 떨어지게 변한 것이고 수요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결국 이번 여름 저렴하게 낮아진 아이템에 다양한 세일과 프로모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매업계 전체에 남아도는 인벤토리로 인해서 이런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여기에 앞장서는 곳이 바로 Urban Outfitters입니다. 또 타겟도 가구나 텔레비전, 부엌용품 등 부피가 큰 물건들 인벤토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러기지나 장난감, 부엌 물품 등 취향이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변할 줄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비자의 변화 폭이 이 정도가 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타겟은 이런 큰 물건들 먼저 가격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스트바이 역시 TV와 컴퓨터 프로모션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팬데믹 기간 동안 세일 볼륨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런 대형 소매 업체들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리턴되는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물건들 쌓아놓는 대신 커스터머들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냥 가지라고 just keep it 이라고 말하는 전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소매업계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정말 기발한 작전이라고 말하는데요. 남아도는 인벤토리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소매업계에 이렇게 돌아오는 추가 물건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원래 물건이 돌아오면 몇 가지 방법으로 처분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커스터머들에게 돌려받은 물건을 다시 리뷰하고 상태가 그래도 좋다면 다시 진열 때 같은 가격이나 약간 낮추어서 올려놓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돌아온 물건이 손을 보아야 하면 약간 손을 봐서 저렴한 가격에 진열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매에 팔아버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안 되면 멕시코나 유럽, 캐나다 같은 외국으로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 외국으로 파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죠. 보통 소매업계에서 말하는 것에 의하면 1달러를 팔면 순수익은 1센트에서 5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리턴이 되어서 돌아오면 이것에 들어가는 핸들링 비용이 1달러짜리면 15센트에서 30센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 또 다른 방법은 리턴하지 않는 리턴, 바로 just keep it인 것이죠. 월마트와 아마존엔 1년에 1억 개 이상 리턴 아이템을 정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CEO이고 또 이 분야 전문 컨설팅 기관의 대표인 스티브 롭 씨는 현재 그가 관계하고 있는 100%의 대형 소매업체들은 모두 Keep It 옵션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대형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곳에서는 커스터머들에게 리펀드를 해주면서 동시에 그냥 물건을 갖거나 기부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 많은 디스카운트와 세일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아무래도 소비자 심리라는 것이 가격이 저렴해지고 싸지면 보통 때보다 더 많이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이런 것은 리턴하는 아이템이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커스터머들에게 그들의 돈을 리펀드 해주는 동시에 물건을 그냥 갖게 하는 것, 절대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몇 년 전 아마존이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이런 것은 주로 가구들, 키친 어플라이언스, 홈 데코 제품들, 베이비 의자, 워커, 스트롤러 등 부피가 많이 나가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다시 쇼핑해서 오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 베이비 장난감, 신발, 타올, 침대 아이템 등 이런 것들은 리턴되어 돌아왔을 때 아무래도 청결적인 문제가 결부되면서 이런 것들도 make sense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가격이 아주 저렴한 아이템들, 아주 싸구려들은 애초 거기서 남는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리턴되어 오는 것 절대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가지라는 just keep it, 이것의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기에 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구입해서 리턴을 하겠다고 이런 사기의 피해가 될 확률도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용의 여부를 잘 확인하고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짜로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사기는 분명히 생겨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철저한 트래킹과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현재 대형 소매업체들이 늘어난 인벤토리로 고민하고 있으면서 잘못 구입해서 리턴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지라는 just keep it으로 나가는 추가 경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이유로 이자율을 점점 높이고 있죠. 그러면서 크레딧 카드에 남아있는 밸런스에 붙는 이자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이사회 페드는 최근에 이자율을 0.75포인트 올리면서 모든 돈 빌리는데 더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크레딧 카드 밸런스에 적용되는 이자도 따라서 오르는 것은 당연하죠. 현재 크레딧 카드 평균 이자율이 17%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은 아주 당연히 보이는데 만약 이번에 연방정부가 올린 0.75포인트를 따라간다면 이자율은 아마도 17%를 넘어갈 것입니다. 이번에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은 추가의 이자율 상승은 기정사실처럼 말했는데요. 현재 지난 40여 년 동안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에 이자율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방준비의사위원회도 많은 도전 앞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 리세션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추가의 이자율 상승은 있을 것이지만 언제 얼마만큼 될지는 진행되는 모든 데이터에 의존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죠. 이번에 0.75포인트 상승은 지난 1994년 이후 최고입니다. 올해만 해도 세 번째 이자율이 오른 것이고요. 전체 합치면 토탈 상승은 1.5%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볼 때는 올해 말 정도에 가서는 연방 펀드 레이트이 3%에서 3.5%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점점 더 비싸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현재 2022년 첫 번째 4분기에 미국인 전체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밸런스는 8,41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비교해서 710억 달러가 상승한 것이고 이것을 쭉 나누어 보면 평균 미국인 1인당 6,569달러 밸런스가 있는 격입니다. 과연 이런 크레딧 카드 밸런스를 어떻게 갚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조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것은 크레딧 카드로 절대 사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도 감당이 어려우면서 추가로 밸런스를 올려서는 안 될 것이죠. 현금이 아닐 때는 그냥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인컴과 경비를 모두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크레딧 카드에 붙는 이자율은 다른 종류의 빚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갈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가지 말고 지나치는 것이 한층 더 나은 결정입니다.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집에 페이먼트를 하는 모기지나 학생 론, 자동차 론보다 더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크레딧 카드 밸런스를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크레딧 카드 밸런스를 갚아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노우볼이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애벌런치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눈덩어리라는 의미로 스노우볼 방법입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이자가 아니고 액수에 따라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는 모든 빚의 미니멈 페이먼트를 내면서 레이트 피나 페널티를 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중에서 밸런스가 제일 적은 것부터 감당하기 쉬운 것부터 페이오프 갚아나가면서 그리고 한 개씩 없애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애벌런치 방법은 이자율대로 나열합니다. 이자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으로 차례로 나열해 놓고 그 중에 제일 높고 비싼 것부터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스노우볼 방법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자율 높고 밸런스 높은 것 갚아버리는데 한층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조언은 현재 카드의 이자율을 더 낮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전화해서 의뢰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자율을 낮춰줄 수 있는지 묻는 것인데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본인이 갚아갈 계획과 능력을 말하면서 상의를 구해보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페이먼트 플랜을 들어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크레딧 카드 측에서 본인의 페이먼트 플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빚은 다 합쳐 옮길 수 있는 또 다른 프로덕트를 찾는 것도 한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랜딩트리의 대표 슐츠 씨는 물론 이자율을 낮춰달라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요청을 한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0% 프로모셔널 이자율을 제공하면서 밸런스를 옮겨오라는 것으로 옮기라고 추천합니다. 물론 새로운 카드로 옮기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장기적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약간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으로 현재 상황을 갚아갈지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웰스파고에서 첫 21개월 동안 0%로 옮겨오라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 이자율이 붙지 않는 기간 동안 밸런스를 갚을 수 있을 만큼 갚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이 방법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빚이 얼마냐에 따라서 수백에서 수천, 수만 달러까지 현재 남아있는 밸런스를 이자가 붙지 않는 기간 동안 이 경우에는 21개월로 나누어서 본인이 작정한 갚아나갈 액수를 정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밸런스를 옮기는데 3에서 5% 정도 트랜스퍼 피를 붙지만 절대적으로 가치 있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갚아나가고 새로운 구입 절제를 한다면 이렇게 새로운 빚이 오래된 빚을 갚아버리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조언은 이자율이 낮은 개인 론을 얻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이자율이 가장 중요한데요. 낮은 이자율로 론을 얻어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빚을 한데 모아서 갚아버리는 것이죠. 현재 이자율이 6%에서 7%까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크레딧 카드 17%보다는 절반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 론을 얻을 수 있다면 크레딧 카드 빚이나 메디칼 빚, 자동차 페이먼트 등 다양한 빚을 다 합쳐서 없앨 수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로 매달 내는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이자율이 어떤 경우는 첫 번째 5년 동안 고정이 되면서 한층 더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돈을 소비하는 것 엄청나게 줄이고 생활도 변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데서 돈이 올 수 있는 소스가 있다면 몰라도 일단 나가는 경비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 처분해 나가고 나가는 매달 경비를 철저히 분석하고 줄여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버는 것은 높이고 쓰는 것은 줄이고 이것이야말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빚 청산의 최고 지름길일 것입니다. 특히 점점 비싸지는 크레딧 카드 빚은 절대적으로 없애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 크레딧 카드 빚이라고 학창시절 많은 분들이 충고해 주셨습니다. 실상 돈을 쓰는 것보다 카드를 긁는 것 생각보다 쉽게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고 누구나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17%라는 것은 절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무섭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제법 있는 분이라면 현명한 계획과 전략으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당장 한순간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방법이 어떤 것이 되었건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선택으로 빚을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다 동반되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지출을 자제하고 이것이 줄지 않고서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 위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